저 한국인 맞다니까요? 한국인 전용 특별 서비스 무료로 주시라고요. 아니 당신 진짜 한국인 맞아? 한국인의 시민의식과 친절은 몸에 배인 문화인데 당신은 너무 무례하잖아. 꼭 중국인같이 행동하는 걸 보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 여러분은 일본의 일부 식당에서 중국인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일부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중국인 전체의 출입을 막는 노차이나존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인들 중에는 일본 여행을 하며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식당을 찾는 한국인들의 매너 없는 행동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이 한국인들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남부의 아름다운 시골에서 아늑한 식당을 운영하는 미유라고 해요. 우리 식당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는 곳이었지만 어느새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들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오는 아시아 손님들이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어떤 중국인들이 그 이미지를 몽땅 망칠 뻔했지만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그동안 아시아인 방문객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 식당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그들이 처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전 처음 보는 이국적인 모습과 특유의 에너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죠. 이렇게 우리 가게는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의 설레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인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에게 메뉴 추천부터 시작해 일본 요리에 대한 설명. 심지어는 그들의 음식 선호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요리를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보람찼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더 많은 와인과 요리를 서비스하며 그들이 일본의 맛과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식당에 찾아오면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먹지 않았고 대신에 와인이나 술을 많이 마셨어요. 게다가 그들은 대낮부터 취해 식당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곧 실망으로 변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신선함과 흥미로움은 점차 부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들의 식사 습관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메뉴를 주문하면 손님들이 일본 음식을 최고로 느낄 수 있도록 조리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만 대다수의 한국인 방문객들은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훑어보고 몇 입 가볍게 먹은 후 대부분의 음식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음식을 막 먹었고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너 없는 행동이 일상화되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그들은 음식을 퍼먹었고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테이블 위로 튀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무심코 놓다가 접시를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음식을 흘려놓고 그대로 두었고 다른 일부는 음식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원래 음식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식사 도중에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고 마감 청소를 해야 하는 제게는 몹시 스트레스였어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들에게 제공한 음식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행동이 일본 음식 문화와 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이건 크나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 중 일부는 단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엔 더욱 충격적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한 손님들이 식당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테이블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거리더군요. 저는 그들이 어떤 추가 서비스나 음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 손님은 미웠지만 그들은 한국인이기 전에 우리 가게에 들른 손님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제공해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보게 된 모습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빵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고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가방과 주머니로 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빵을 과도하게 몰래 가방에 챙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뻔뻔했고 솔직히 그렇게까지 빵을 갖고 가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어버리더군요. 우리 식당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일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신을 차린 후 그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 행동은 불쾌하고 식당의 규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죠. 이런 식당에 다신 오지 않겠다면서 침을 뱉고 가게를 떠나더군요. 그 뒤에도 이상한 한국인 손님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요리로 나온 일부 빵이나 치즈 심지어는 간단한 메인 요리조차 그대로 가져가려 했으며 이를 막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보고 놀랐을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열정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식당은 삶의 일부였고 저는 그곳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행태를 목격하고 나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인 방문객들의 행동이 식당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고 식사를 개걸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들이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일본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길 바랐지만 그런 바람은 실망으로 끝났으니까요. 결국 그들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더 이상 그들을 환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매너 있는 한국인들이 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이 식당을 찾는 것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근처가 한국의 어느 방송에 나온 후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했고 한국인 손님은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크게 줄었지만 이미 한국 사람들이 싫어진 상태였죠. 따라 저는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주 찾아와 조용하게 식사를 즐기다가 떠나곤 하던 한국인 그룹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진정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은 한국인 손님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국인 그룹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한국인 그룹이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전에 도착한 한국인 그룹이 방금 도착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곧 그들 사이에 긴장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자신이 한국인이라 소개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먼저 온 한국인 그룹은 이를 알고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이 영어로 대화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라며 한국인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들의 설명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가장한 이유를 계속해서 추궁했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사실은 그들이 일본에서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 많아지자 한국인 흉내를 낸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지금까지 한국인 여행객들의 만행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패들은 사실 중국인 여행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식당을 찾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한국인들이 사실은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옆집 식당 사장인 폴리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른 식당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저는 그 중국인 그룹이 이웃 동네 식당에서도 비슷한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리의 말에 따르면 그 중국인들은 다른 식당에서도 고객들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식당을 떠날 때에는 주변을 더럽히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그들은 식사 중에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다른 고객들에게 대놓고 불쾌한 말을 하는 등 매너가 없는 행동으로 식당의 분위기를 망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폴리는 그 중국인 무리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며 여러 곳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동안 제 식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런 비열한 행동들의 일부였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있음 직후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한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밤을 지새우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이에 결국 중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을 만들어 식당에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팻말을 만들 때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충과 저의 결심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팻말은 단순한 출입 금지의 의미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제 식당을 그들로부터 지키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려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 고객들이 중국인에게 사칭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어 메뉴판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메뉴판을 만들면서 그동안 그들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우리 식당이 다시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중국인 손님들의 출입을 막은 이후 2번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군요. 물론 한국인인 척하고 식당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몇 번 더 있었지만 한국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 그들은 눈치를 보면서 가게를 나가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인들의 만행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또 그동안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죄 없는 한국인들을 미워했다는 게 미안했죠. 다시 보니 한국 사람들은 저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저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워진 우리 식당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만으로 관광객의 국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게 주인들도 손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한국인과 중국인을 쉽게 구별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사칭하며 한국인들이 받는 혜택을 몰래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몇 마디의 한국어도 할 줄 안다면 무례를 무릅쓰지 않는 이상 진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연에 나온 일본 여성 미유 씨는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메뉴판을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고 정상적인 식당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들이 웃으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고 깔끔하게 운영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없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저런 행동을 그런 더러운 데서 옷을 어떻게 벗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나 돌아갈래. 얼마 전 한국으로 방문해 벌거벗은 사람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옷을 훌렁 벗어버리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곧 그들은 그곳으로 온 결정을 후회했다고 하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일하다 자영업 여러 개를 거쳐 지금은 하던 사업들을 그만두고 다시 새 출발을 준비 중인 세이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 전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꺼내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사업을 하게 될 운명을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 해봤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인 윈헨에 거주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일어나 요가를 갔다가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굴리는 과도 같은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너무도 당연한 저의 일상들이었죠. 회계사가 되기까지 참 긴 시간과 노력한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도 저에게 변한 건 새로 생긴 명함과 직함일 뿐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계사가 되면 제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닌 걸 현실을 살아가며 알게 됐죠. 세상엔 회계사도 넘칠 만큼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이에요. AI 기술로 대체될 직업 중 상위권으로 꼽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계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되기 꽤 어렵기로 유명하죠. 경쟁률이 세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 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것만큼 내 명함을 어디서나 당당하게 내밀고 앞으로의 내 미래는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을 줄만 알았어요. 회계사가 되기만 하면 그 이후로 더는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회계사가 돼보고 나니 저에게 주어지는 일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할 때 도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멋진 커리어 우먼의 삶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또 긴급으로 보내지는 출장 명령 지시와 갑자기 정해지는 일정들을 소화해야 했고 그래서 끼니 때를 놓치는 건 일상이 됐었어요. 아, 정말 그때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했고 수많은 회사에 감사를 해야 했어요. 회계사는 연차가 좀 쌓이면 연봉이 확 올라가고 일도 줄어들어 편해지는 편인데 초반 몇 년은 정말 큰 고생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연차가 높아지면서 편해지는 이유는 저 같은 신입들이 그 일들을 다 하기 때문일 거예요. 회계사들의 실제 현실이 정말 이렇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경계를 허물고 정말 밀도 높은 강도로 일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피곤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원래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드라이기로 말릴 때마다 짜증날 정도로 오래 걸려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회계사가 되고 나서 조금씩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느낀 게 머리 말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정도로 숱이 사라지게 된 거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다크서클은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가려지질 않을 수준까지 갔어요. 여자로서 외모가 최악을 달렸죠. 그래도 저에겐 대학생 때부터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건데요. 자리를 지키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무려 2년을 회계사로 열심히 근무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포기한 대신 많이 오른 연봉을 얻게 되었죠. 그때 조금만 더 했다면 이른바 성공한 삶 부러운 삶이라는 말이 저에게 딱 맞는 수식어였을 거예요. 그때는 수입도 정말 높았어요.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면서 정말 억대 연봉까지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평생 살면 통장에 돈은 남겠지만 나의 건강이나 나 자신은 남지 않겠다 싶었어요. 신입 때만큼은 아니어도 더 높은 성과를 내려면 여전히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없는 삶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목적지를 조금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25이 되던 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만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처음으로 시작한 저의 사업지는 엄마가 운영하시던 빵집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마침 엄마도 가게를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하시던 때라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엄마가 운영하시던 기존 빵집에서 메뉴를 좀 더 변형해 다양한 메뉴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작은 도넛 가게였는데 음료까지 함께 팔며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테이크아웃과 패키지까지 변경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젊어진 감각으로 인기가 확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넛 가게는 브랜드화가 되어 몇 개의 체인점까지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벌이가 회계사로 다닐 때보다 더 좋아졌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주변인들에게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죠. 그때 더 신중했고 욕심을 조금 덜어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계속 승승장구했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후회스럽네요. 저는 사업체를 더 많이 늘려 단숨에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한 마케팅 비용에 돈을 지불하고 사업을 벌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보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날이 곧 찾아왔어요. 그 결과 헐값에 다른 사업체에게 저의 체인점과 브랜드를 고스란히 넘기게 되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던 저의 첫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게 됐던 그날이 쓴맛을 결코 잊을 수가 없네요. 저의 욕심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더 처참하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돈을 잃고 사람들도 잃었죠.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사람들마다 외면당했고 제 곁에는 오직 가족만 남았어요.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 모든 스트레스를 남자친구에게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과도 이별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그렇게 오랜 시간 곁에서 기다려줬는데 이 정도로 형편없어진 건 처음이라며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노력한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 같은 마음의 무력감에 빠질 때면 정말이지. 숨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과호흡이 오곤 했어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금전적인 것들. 보다 어머니의 가게까지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해버린 제 잘못을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날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사기라도 당한 거였다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제 선택과 욕심으로 발생한 결과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부모님은 저에게 괜찮다고 아직 젊으니 뭐든 다시 시작하면 될 거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우울함 속으로 가둬버렸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통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저의 전 재산을 확인해야 했어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만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저에게 다시 회계법인에 들어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게 어떤지 내심 바라시긴 했어요. 답답했죠. 왜냐면 왜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가장 먼저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다녔던 회사와 괜찮은 회계법인에 경력직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도저히 그것까지 떨어졌다고 부모님에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공백기를 가진 몇 년 동안 신입사원을 잘 뽑지도 않고 회사 경영이 이전 매출이 나오질 않으면서 정말 필요한 인력들만 채용하는 상태였어요. 저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고 하기엔 다른 회계사들에 비해 제가 특출난 점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월급도 대우도 이전에 회사를 재직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지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취업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런 조건들이 유일했죠. 아,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매일 고민과 막막함이 오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에게 두 번째 제 인생의 중대한 결정만은 실패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에게 저는 여행을 좀 다녀오면서 창업을 할지, 회사를 다닐지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결정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일생일 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일종의 저를 위한 휴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남은 건 결혼을 하기 위해 모아둔 목돈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돈을 가장 잘 모르는 낯선 나라로 떠나는 모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여자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우선순위로 꼽히는 나라 중에 전혀 잘 모르는 나라인 한국으로 골랐죠.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자영업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마다 참 좋은 기억을 주고 갔던 게 경험에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몇몇의 지인들 중에서 한국을 가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최소한 욕을 하거나 별로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한국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 실패는 아니겠다 싶어 제 목적지로 한국이 선택되게 된 거였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저는 일부러 많은 조사를 안 했어요. 모든 걸 새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국이 완전히 일본과 다를 게 없이 비슷한 문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그게 저에겐 더 뜻밖의 기쁨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비록 한국에 대해선 정말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인 토르가 한국으로 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구석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토르가 본인의 숙소에서 머물면 된다고 해줘서 숙소까지 해결되고 나니 한국 여행 시작에 예감이 좋았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배경 지식도 언어도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한식이 정말 맛있다는 후기들은 들었지만 한국의 요리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음식들이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인지 일부러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미리 편견을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뿐 아니라 건물이나 도시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것도 계획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진짜 모험이 되어 주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친구 토르를 찾아가는 길은 확실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자신의 귀중품으로 보이는 가방들을 두는 것을 보곤 정말 놀랐죠.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유의 정직함은 저에게 가장 큰 문화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후지 주머니에 대충 넣어 두거나 대충 다리 위에 올리고 졸기도 하고 엉덩이 부분에 달린 주머니에 대충 꽂아 두더라고요. 손만 뻗으면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전혀 본인의 걸 아무도 훔쳐갈 거라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 깜짝 놀랐어요. 이 경험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저를 놀라게 하더니 곧 적응돼 한국 여행 마지막쯤에 저도 적응해서 소지품들을 자리에 둔 채 조리된 음식이 나오면 메뉴를 찾으러 자리를 비우고 일어서서 다녀왔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사연을 쓰면서 가방을 두고 다녀도 안심할 수 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은 정말 어디든 정말 조용하고 안전한 걸 느꼈어요. 부모님에게 여행지로 한국을 정했다고 처음 말씀드렸던 날. 한국은 분단 국가라며 그런 위험한 곳으로 하필 왜 가느냐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면서 정말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건 한국을 와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본 사람이라면 아마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단 한 명도 그렇게 이야기 못할 거예요.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그래도 미국은 안전하기로 자랑스러워하는 곳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에 비해 미국은 정말 안전하지 않아요. 제 고국에게는 미안하지만요. 이게 사실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본 서울의 도시는 정말 아름답고 반짝이는 빌딩들의 향연이었어요. 월스트리트 같은 유명 금융거리보다 훨씬 더 멋진 도로와 건물의 모습이었죠. 차가 너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진짜 힘들긴 했는데 오후 6시만 피하면 나름 모든 대중교통들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오후 6시 반에서 7시 그 타임에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붐벼 힘들었거든요. 미국은 한국 정도로 크고 완벽한 빌딩들이 많지 않아요. 오래되고 역사 깊은 건물들이 많긴 해도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라 하지만 한국처럼 깨끗하고 쾌적하진 않죠. 무엇보다 한국처럼 다채로운 도시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곳들의 컬러감이 다채로워서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낮에도 밤에도 말이죠. 특히 밤에도 놀게 수만 가지가 있을걸요. 정말 할 게 많아요. 미국이었으면 퇴근하고 나와 그 시간에 장을 보고 개인적인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오직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들이었죠. 한국을 돌아다녀 본 결과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한국이 낮보다 밤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전 원래 대도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기만 하고 붐비는 것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데 과호흡까지 오는 상황을 피해야 하니까 웬만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젊은 도시라는 느낌이 가득해서 그런지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총 7주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여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방문했던 것 같아요. 토르와 함께 한국의 많은 곳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멋진 아름다움들을 만끽하느라 어느덧 4주라는 시간이 갔을 때 정도 됐을 거예요. 토르가 본인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문화의 차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죠. 우리는 한국 바비큐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한국의 고깃집에 올 때마다 놀라는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상한 외계인 촉수처럼 생긴 환풍시설의 존재인데요. 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겠지만 반찬들을 가져다 먹을 수 있고 야채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셀프바의 개념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국식 식당 테이블에 놓인 호출 벨도 참 신기하고 효율적이라 좋았는데 많은 식당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 테이블 옆에 달린 스크린에서 터치만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통해 주문뿐 아니라 직원이 필요하면 호출까지 할 수 있어서 한국 기술과 아이디어의 끝은 어디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처럼 한식을 잘 모르고 온 사람들은 메뉴가 어떻게 생긴지 하나씩 보면서 주문할 수 있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관광객에게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가위를 사용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용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국은 모든 제품을 더 넓게 생각해서 접목했죠.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싶으면서 한국인들의 놀라운 생각에 전환해 감탄했어요. 토르 친구들이 도착하고 우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르 친구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두가 제가 곤란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지. 저에게 어떻게 피해를 입힐지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단 한 명도 없었죠. 뉴욕에 출장 갔을 때 지하철에 악취에 힘들었는데 휴대폰도 터지지 않아서 제가 내려야 할 곳이 맞는지 그 건물로 갈 수 있는지 물어야 했어요. 그때 신문 가판대 사장님에게 다가가 죄송하다면서 나름 예의 있게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뜸 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며 꺼지라고 했던 게 생각나요? 그건 정말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라.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도 뭘 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 때도 묻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제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자리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찾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디서나 인터넷이 터져서 검색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각자의 일을 하고 있더군요. 어디서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모든 나라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로 출장을 갔을 때도 독일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통화 신호가 확 사라지고 말았었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업무도 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했던 경험이 있었죠. 인터넷이 안 터지나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오류가 생겨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독일은 가끔 고속도로나 기차 그리고 시골 같은 곳에서는 통학. 신호를 조금만 잡을 수 있으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한국에서 정말 충격을 받은 건 토르와 함께 북한산이라는 곳을 하이킹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무료산에서 사용한다는 걸 목격한 거였어요. 토르는 한국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같이 유명한 산에서 안 터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했죠. 하긴 한국은 높은 곳에서 잡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싶었어요. 지하에서도 늘 잡히니까요. 선진국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토르 친구들과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지 모르고 왔다는 저의 솔직한 경험담에 대해 말했어요. 토르 친구들과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나이가 같지 않았는데 특이하게 그들은 서로를 언니라는 호칭으로 불렀죠. 저는 그 호칭의 의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은 한국의 독특한 호칭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선배님, 후배 과장님,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같은 말로 서로를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호칭을 들으면 그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게도 나이에 따라 사회적인 계급이 생긴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닐까 했어요. 부하직업이 가진 계급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준 계급으로 호칭까지 붙인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 복잡하지만 합리적이기도 한 이 관계는 서로를 더 친밀하게 이어주기도 하고 예의라는 걸 지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과 균형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따뜻하기도 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을 거예요. 다음날 각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운 자리를 이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쉽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이번 주말에 뭐 하냐며 자연스럽게 주말에도 또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됐어요. 토르 친구들은 뭘 하고 싶냐라고 의견을 물었고 저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한국적인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딱 떠오르는 곳이 있다며 주말에 보자는 말과 함께 서로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웃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날 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했죠. 드디어 주말 다시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밥대를 놓쳐 애매해서 하루 종일 굶었던 날이라 배가 너무 고파 뭐라도 빨리 먹으면 좋겠다며 일단 밥부터 먹자고 제안했는데 친구들은 밖에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며 들어가서 먹자고 저를 이끈 채 어디론가로 갔는데요. 이끌리듯 도착한 그곳은 아주 거대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땐 그리 다를 바 없어 보이던 그 건물은 자세히 보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아주 커다란 굴뚝처럼 보이는 곳에서 마치 구름처럼 거대한 연기가 마구 생성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생각은 전혀 안 할 정도로 이기적인 면도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간 한국을 다니면서 워낙 좋았던 기억만 있어서 역시 여행에서 이런 실망하는 경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제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할 정도로 많은 여기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이 큰 건물에 저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고, 심지어 토르 친구들은 이런 곳에 나를 데리고 왔다는 게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행이라는 걸 와서 평소보다 들떠 상황이나 사람 판단이 흐려진 건 아닐까 싶었죠. 건물을 살펴보니 아주 큰 한국어로 뭐라 쓰여져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여기가 어딘지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곳이라며 저의 손을 잡고 안으로 확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 의아하기만 했는데요. 건물의 입구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냄새를 맡자 어딘지 바로 직감이 왔습니다. 그곳은 스파 같았어요. 스파에서 나는 특유의 물이나 온천 같은 냄새였죠. 그런데 데리고 와도 이런 매연에 쩌든 더러운 곳으로 절 데리고 와야 했나 싶은 생각에 좀 속상했어요. 그래도 이왕 왔는데다 저 말고 다른 외국인들도 앞서 몇 명이나 들어가길래 들어가긴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와 외국인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시아의 스파하면 일본이 온천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한국도 비슷한 문화가 유명한 건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긴 한국 찜질방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서 목까지 있으면 매일 살다시피 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엄마는 더 그러겠죠. 나중에서야 그게 매연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배출되는 수증기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 봤던 저로서는 당연히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는 습관을 버려야겠다 싶어요. 친구들은 입구에 들어가 저의 입장료까지 지불해줬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사실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연을 그렇게 배출하는 공간에 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지간히 찝찝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앞으로 계산을 하는 카드이자 저의 키가 될 거라고 사물함 열쇠를 건네주었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발가벗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이랬던 경험이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목욕탕 같은데 가본 적이 없어요. 실내 수영장에 가면 온탕이나 사우나가 있지만 보통은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어요. 하지만 한국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상태가 괜찮은 건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쉽게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친구들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고 겨우 따라가는 저는 눈을 가리면서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마음속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며 생각하면서요. 저는 여기가 찜질방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여기는 목욕탕이고 여기는 샤워를 먼저 한 다음 찜질방 복을 입고 찜질방이라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남에게 옷을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알몸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샤워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 친구들은 빨리 벗고 들어가자고 했죠. 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장난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없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씻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런 행동이 가능해 라고 물었어요. 친구들은 제 의견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라면서 용기를 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들에게 아까 매연 나오는 그 더러운 건물 속에 들어온 거 맞지? 더러운 데서 옷을 어떻게 벗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집에 가고 싶어 저 부끄럽고 창피해 나 돌아갈래라고 말하며 진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이야기에도 친구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옷을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는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저에게 샤워를 따로 하고 찜질방에 가 있을 테니 입고 오라고 했죠. 저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겠다고 했어요. 결국 친구들이 다 씻고 찜질방으로 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도 혼자 샤워를 정말 빠르게 마치고 저는 저 혼자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목욕탕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 씻는 데만 집중하면서 일부러 더 안 보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러고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나와 후다닥 화장실로 향해 찜질방 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찜질방 복을 입은 걸 보자 친구들은 귀엽다고 칭찬해주면서 양머리를 하는 한국 찜질방만의 수건 문화에 대해 알려줬어요. 모자를 써봤는데 정말 양처럼 귀엽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자 꽤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느라 저 말고도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웃긴 건 다들 저처럼 양머리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거였죠. 아마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저 혼자만 이렇게 당황한 게 아니라는 일종의 동질감이 들면서 마음이 좀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둘러본 찜질방 내부의 모습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찜질방과 많이 달랐어요. 뭐랄까 저는 일본의 온천과 비슷할 거라고만 생각해서 안에서 간식이 아니라 자판기 정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뭐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찜질방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 게임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스낵은 물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가득한 식당, 노래방, 안마 시설, 헬스장, 오락실, 키즈카페, PC시설 등 제 눈에는 그곳이 마치 하나의 쇼핑 시설처럼 보이는 광경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어요. 찜질을 할 수 있는 방들에는 신기하게도 문 앞에 방의 테마 이름과 온도가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뜨거운 방부터 얼음으로 된 방까지 다양했죠. 제가 처음으로 골라 들어간 방은 소금방이라는 곳이었는데 70도나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들어간 저는 마치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그 방이 주는 특유의 냄새도 허브 같은 게 기분 좋게 만들면서 생소하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다리 상처가 조금 나서 나중에는 땀이 흐르면서 따가워졌는데 이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 누워보기도 했는데 찜질방은 무조건 누워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 안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찜질방에 완전히 매료돼 버려 이 방 저 방을 다 들어갔는데 어떤 방은 너무 고온이라 제가 녹아내려 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온도를 어떻게 저렇게 버티는지 신기하게 다가왔죠.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부가 좋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독소나 노폐물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는 기껏해야 샤워를 하는 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인데 한국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뜨거워서 얼음으로 된 방에 들어갔더니 몸이 바로 들어갔어요. 고작 해봐야 3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따뜻한 바닥이 금방 그리워지더라고요. 찜질방은 머물수록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친구들과 완전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지만 매우 편안했고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고 느꼈어요. 정말 엄마를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한국 찜질방은 내부가 꽤 조용하게 서로 매너를 지키고 있어서 복잡하거나 시끄럽지도 않아서 그런 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탈의실에서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그건 저 혼자만 그런 것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이더라도 전혀 신경 쓰거나 특이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친구들과 찜질방 간식 코너에 가서 스낵을 좀 사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물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걸로 먹겠다고 했죠. 우리가 시킨 음식이 나왔고 바닥에 둘러앉아 우리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통 안에 들어있는 주스가 뭘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건 식혜라는 음료로 한국 전통 주스라고 했어요.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꿀맛이 나면서 아무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반석 계란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친구들이 까서 먹는 걸 알려줬어요. 그 계란은 정말 잘 까졌어요. 원래 계란 까는 게 은근히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계란은 윤기가 반질반질거리는 게 제가 먹었던 것들과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미국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거기서 고르곤졸라 피자, 비빔밥, 불고기까지 한 상에 먹을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먹은 모든 음식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웠다고 했는데 저는 꽤 괜찮았어요. 한국 특유의 매운맛이 저에겐 딱 맞았거든요.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노는 시간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마지막에는 저도 용기를 내서 그들과 함께 목욕탕도 들어가고 때밀이라고 부르는 세신 문화도 접해봤어요. 솔직히 이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몸에 많은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저의 묵은 노폐물들을 보고 모든 것이 닦아 발려진 것 같아 창피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해줬죠. 한국에서는 때가 나오고 미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전혀 창피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렇게 나오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며 부끄러워하는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정말 쇄신까지 다 하고 나니 제 피부가 무슨 마시멜로처럼 말랑하고 뽀얘진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피부가 그렇게 좋았는지 정말 어렸을 때 빼고 거의 10수년 만에 내 살결이 부드럽다고 생각했죠. 목욕까지 하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는 건 이제 더는 숨고 피해서 혼자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죠.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되는 곳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찜질방과 목욕 문화는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에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실패했다고만 생각하고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털어버린 듯한 생각도 들면서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돼준 날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토르와 돌아다니며 떡볶이, 붕어빵, 호두과자, 어묵 같은 한국식 길거리 음식도 먹어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음식들의 종류들도 다채롭고 맛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게다가 건강한 재료들도 놓치지 않아서 따로 건강식을 챙겨 먹는 일이 필요 없었죠. 미국에서는 샐러드 같은 걸 필수로 먹어야 했는데 한국은 반찬이나 재료에서 충분히 야채를 사용해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한식이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잘 몰랐던 거고 이미 한식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한국의 반찬 문화나 셀프 문화를 통해 한국인들만이 가진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 거 말이죠. 그냥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국에 직접 와서 먹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즐거운 7주를 마치고 저는 잠시 시간을 두고 제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나고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확실히 그동안 제가 보지 못하던 다양한 것들에 대해 반성도 하고 깨달음도 얻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와 생각해보면 좀 넘어져 보는 것도 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달려가기만 하다 넘어지니까 볼 수 있던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의 모험도 꽤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길을 전혀 몰라야 찾아가는 법을 배우려 더 노력하고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아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 무작정 걸을 용기도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했던 많은 여정들이 저에게 큰 깨달음과 이번 기회로 인해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일상의 일탈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